제17화 뇌물을 써서 남편에 관한 정보를 얻기로 마음먹은 사비나는 범죄가 들끓는 위험한 이웃 동네로 갔다. 사비나는 누구든지 리처드의 행방을 알아내겠다고 약속하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 리처드가 납치되어 모스크바로 이송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이미 장례식까지 치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사비나의 어릴 적 친구 클라리 마이어가 묘안을 생각해냈다. 혹시 테오아리 게오르게스쿠 알아? 왜 그 정부 강요 있잖아. 사비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사람 동생이 우리 집 근처에 사는데 돈만 적당히 쥐어주면 자기 형한테 말해서 감옥문을 열어준다는 말이 있어. 그 사람 부인한테 내 이야기를 해볼게. 사비나는 부쿠레슈티 변두리 지저분한 빈민가에서 게오르게스쿠를 만났다. 그는 작은 키에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제가 게오르게스쿠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처리해드리죠. 우리 형한테 한마디만 하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그냥 믿으세요. 그가 제시한 금액은 비쌌지만 사비나는 지불할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남편 목숨에 비교하면 천만금도 아깝지 않았다.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게오르게스쿠는 강간무소식이었고 더 이상의 만남도 없었다. 마침내 사비나는 본능적으로 계속 의심해오던 대로 결론을 내렸다. 사기꾼이 또다시 그녀를 속인 것이었다. 몇 개월 동안 도둑들이 사비나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갔다. 사회의 모든 분야와 계층의 범죄자들이 사비나가 마련한 기금을 갈취했기 때문에 사비나는 더 이상 후원금을 모으기가 어려워졌다. 누구든지 공산당 내부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 사비나는 음식과 생필품을 사는 데 쓸 돈을 그 사람 주머니에 고스란히 넣어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접촉할 때마다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비나는 곧 그들 모두가 내놓는 약속들이 허울 좋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예상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밤 고위 정치인 한 사람이 사비나의 집을 찾아왔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영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알지 몰라요. 그 정치인은 말했다. 사비나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리처드가 풀려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희망의 서광을 발견하였다. 그 정치인은 할 수 있는 한 사비나를 힘껏 도왔다. 심지어는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그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비나는 친구 소개로 공산당 간부 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그 간부와 오랫동안 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였다. 그 공산당 간부와 사비나의 친구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연인처럼 가장하고 은밀하게 만났지만 두 사람의 협상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사비나는 끊임없이 범죄자들을 만나고 뇌물을 쓰고 리처드의 행방을 조사하면서 소득 없이 몇 개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누가 사비나의 집 문을 두드렸다. 낯선 방문객은 무뚝뚝했고 매실주 냄새를 풍겼다. 사비나에게 익숙한 냄새였다. 당신 남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낯선 방문객이 말했다. 사비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계속 귀를 기울였다.
나는 교도관이에요. 어느 과목인지를 묻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죠. 당신에게 소식을 전해주면 섭섭하지 않게 값을 쳐줄 거라고 그가 말하던데요. 액수에 달렸죠. 얼마를 원하세요? 사비나가 물었다. 낯선 방문객이 액수를 불렀다. 아시다시피 목을 내놓고 하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었다. 사비나는 자신이 과연 그만한 돈을 사람들에게서 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사비나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 낯선 사람이 얻어올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그 돈을 모아버리라 결심했다. 사비나는 소라임 목사에게 그 낯선 사람에 대해 얘기했다. 소라임 목사는 사비나와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워했지만 그를 만났다. 그리고 그 교도관에게 초콜릿을 건네며 말했다. 이걸 원불한테게 갖다 주시오. 그리고 포장지에 그의 서명과 메시지를 받아오세요. 이틀이 지나도록 교도관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사비나의 저녁 시간을 방해했다. 사비나가 문을 열자 그 교도관이 모자를 벗고 초콜릿 포장지를 내밀었다.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사비나는 자신이 읽고 있는 글을 믿을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당신의 달콤한 사랑이 고맙구려. 나는 잘 지내요. 리처드. 남편의 필체였다. 틀림없었다. 사비나는 획이 굵고 선명한 남편의 글씨체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사비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남편분은 잘 지내요. 당신에게 사랑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교도관이 말했다. 사비나는 리처드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 상상하면서 그 초콜릿이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소망했다. 사비나는 단 몇 분이라도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내놓을 마음이었다. 독방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죠. 교도관이 말했다. 사비나는 리처드가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처드가 사비나에게 자주 말했듯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사비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남편을 계속 격려해야 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모두 그 교도관에게 뇌물로 주었다. 이런 짓을 하다 걸리면 12년 징역을 살게 돼요. 제가 단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도관이 사비나에게 말했다. 교도관은 목숨을 걸고 사비나와 리처드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비나는 그런 교도관이 말할 수 없이 고마웠다. 리처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희망을 그가 그녀에게 주고 있었다. 우리가 주는 돈으로 뭐 하라세요? 한 번은 사비나가 교도관에게 물었다. 진탕 취해버리죠? 그가 대답하더니 웃었다. 교도관을 그렇게 취하게 해주는 대가로 리처드의 고생을 줄여줄 수 있다면 어려움을 감수하고 거래할 가치가 있었다. 리처드는 살아있었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사비나는 몇 개월쯤은 술에 빠져 살 만한 돈을 교도관에게 쥐어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교도관이 리처드와 진실한 우정을 쌓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빵 조각 몇 개를 리처드에게 따로 가져다 주었다. 사비나가 소라임 목사와 그의 아내 실기아에게 리처드의 감옥 소식을 전하자 두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리처드를 석방시키는 데 집중했다. 소라임 목사는 사비나를 데리고 그 스웨덴 외교관을 만나러 갔다. 이번에는 리처드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증거로 초콜릿 포장지를 가져갔다. 스웨덴 외교관은 즉시 루마니아 수상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을 작성했다.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가 루마니아의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면 그를 석방하겠다고 수상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농담으로 했던 말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자 루마니아 수상 크로차는 깜짝 놀라 외무부 장관 아나 파우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녀는 스웨덴 외교관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모욕당한 듯이 크게 분개한 그녀는 스웨덴 외교관이 교묘하게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며 호되게 비난했고 리처드가 덴마크로 도주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그녀는 스웨덴 외교관이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불쾌해했고 그의 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도 스웨덴 외교관 로이터스 베르트는 결백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그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외무부 장관 아나 파우크에게는 리처드의 실종이 이미 종결된 사건일 뿐이었다. 그 외교관의 상급자들은 그가 리처드의 사건에 개입한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였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그는 주재국 정부에서 기피하는 외교관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그는 외교관으로서 평판이 실추되었고 영향력도 잃게 되었다. 따라서 리처드가 살아서 루마니아 어디엔가 갇혀 있다는 증거가 사비나에게 있었지만 그는 리처드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비나를 더 이상 도울 수 없었다. 외교관으로서 로이터스 베르트의 경력은 끝나고 말았다. 스톡홀름으로 소환된 그는 스웨덴 외무부의 압력을 받아 해고당했다. 사비나를 더 슬프게 한 소식은 가장 가까운 친구 소라임 목사 부부가 루마니아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사비나는 가장 모진 시련의 순간에 그들의 격려에서 용기와 활력을 얻었었고 그들은 사비나가 자포자기하고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을 믿으려고 할 때 소망과 확신을 북돋아 주었었다. 소라임 목사 부부 없이 사비나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소라임 목사 부부의 선교 사역은 만료되었고 그들은 이제 아득히 먼 곳에서 작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비나와 그녀의 소중한 친구들이 몇 개월 동안 드린 기도에 응답하셨다. 드디어 리처드를 찾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부쿠레슈티 거리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실종자의 친척들은 일주일에 2번씩 칼레아 라오베이 감옥의 특별관청에서 관리들을 접견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사비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앙카라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리처드 형제를 위해 관리들을 접견해달라고 부탁했다. 비앙카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그 특별관청으로 갔다. 그곳은 나중에 비밀경찰 본부로 밝혀진 곳으로 리처드가 갇힌 지하 감옥 위에 있는 건물이었다. 여자들이 바깥 마당에 줄을 서 있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친척 이름이 관리자들의 명부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여자들이었다. 비앙카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여자가 건물 지하실에 난 작은 창문 하나를 가리켰다. 저기 좀 봐요. 저 창문이요. 하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요. 그 여자가 속삭였다. 어떤 남자가 저기 있는데 손가락으로 당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당신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비앙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면도를 하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에 피골이 상접한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앙카는 눈을 비비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썼다. 리처드였다. 살아있었다. 비앙카는 흥분을 감추었다. 그리고 리처드는 비앙카가 자신을 알아보았지만 내색할 수 없는 사정임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한 손을 들어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다. 곧 비앙카가 사무실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 원브란트, 없어요. 그런 이름은 우리 명부에 없네요. 관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그를 데리고 있지 않고 그의 행방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비앙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수감자 가족을 한층 더 괴롭히는 공산주의자들의 잔인하고 기만적인 또 다른 책략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모든 실종자의 친척들이 똑같이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사비나는 관리자들이 전달해준 정보에도 절대 단념하지 않았다. 사비나는 리처드가 있는 곳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실종된 남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명목으로 일주일에 2번씩 비밀경찰 본부에 갔다. 그리고 매번 마당에 줄을 서서 기다릴 때마다 리처드가 있는 곳을 흘끗 보기도 하고 그리움에 사무친 표정을 짓는 것으로 리처드와 대화를 나눴다. 리처드가 칼레아 라호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비나는 그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